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원에 가는 것을 서두르기보다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별도의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일 중 하나는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향에 맞춰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노인의 생활 방식은 대개 자녀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만약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에게 의존해 생활하기를 선택한다면 세대 간의 사고 방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쉽게 일어나 원래 친밀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팽팽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며 노후를 보내는 방식에 도전했던 많은 노인들이 결국 이 생활 방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간병인을 고용해 생활하기로 한다면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의 월급이 대개 500~600만 원 정도로 많은 노인의 연금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됩니다. 노인이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요양원의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집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는 노인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생활 방식입니다. 게다가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때로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하여 고요한 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 70세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식의 노후 생활을 모두 경험한 후 더 이상 이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0세이며 배우자가 75세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홀로 된 노인입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함께 있었을 때는 노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고 서로 병이 나면 세심하게 돌보며 지냈습니다. 함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병원에 가는 일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긴 줄을 서야 했고 병원 방문 후에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아들과 딸이 있지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불편한 일이 꼭 찾아오는 법이라 제가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할수록 자녀들은 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집에서 최소 6개월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아들과 딸의 집을 3개월씩 옮겨가며 지내도록 제안해 주었습니다. 자녀들 집에 머물면서 저는 늘 자신이 외부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 집에 살면서 자녀들 집은 절대로 제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녀들 집에서 먹고 쓰는 것이 충분히 좋았지만 그 낯선 거리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늘 혼자 남아 자녀들은 따로 밥을 담아 방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었다고 여기고 저를 지저분한 늙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참기 힘든 것은 자녀들이 저에게 말을 할 때 보여주는 불편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자주 말이 엇나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엉뚱했지만 왜 저는 그들을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고 차가운 태도를 보면서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 집에서 반년 동안 지내며 조금씩 몸이 회복되자마자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금의 누각보다 내 풀집이 낫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후로 남은 후유증으로 인해 멀리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제 연금보다 더 높은 월급을 지불해야 했고 자녀들이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의 식사는 부유한 사람들처럼 매일 진수성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 원칙은 배부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고 음식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결국 간병인이 저희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가정들은 생활 조건이 좋아 간병인들이 좋은 식사를 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간병인들은 며칠을 채우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의 식사가 토끼먹이 같다고 불평하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간병인 소개소 직원들도 간병인을 소개해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병인을 고용해도 집안 상황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해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간 요양원은 저렴한 곳이었고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저렴하여 제 연금으로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자녀들은 더 이상 저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자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요양원에서 생을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성격의 저는 요양원의 군대식 집단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요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혼자 사는 독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쯤 온라인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딸에게 매일 온라인으로 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멀리 걸을 필요가 없어 다리도 덜 아팠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는 친절하여 제가 걸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매번 엘리베이터까지 물건을 들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그 부부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제 생활이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앞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걱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저는 노후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그들이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걱정하며 부족한 생활비 중에서 10만 원 넘는 돈을 꺼내 딸에게 두리안을 사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했고, 아내는 딸이 오랫동안 두리안을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한 번 사준 것이니 낭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아내에게 충고했습니다. 만약 돈을 다 써버려 딸의 학비를 못 내게 되면 어쩔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를 해 주고 집을 청소해 주며 두 끼 식사를 준비해 준다면 매달 20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두 끼만 먹으며 특별한 음식 없이 간단한 요리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들이 제 집에 매일 와서 일을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제 돈을 받기가 민망하다고 말하며 우리끼리 친한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해서 부탁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수고비를 드려도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큰 이익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제 돈을 받고 매일 시간을 내어 제 집에 와서 두 끼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이라 할 일이 많지 않아 일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추가 수입에 대해 젊은 부부는 매우 만족해하며 일을 성실하고 세심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젊은 부부는 저를 1년 동안 돌봐주었고 우리는 매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친밀함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80세가 되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방식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매달 20만 원을 내고도 이렇게 정성 어린 서비스를 받으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그들이 계속 저를 돌봐주기만 한다면 별도로 500만 원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저에게 깊이 감사해하며 500만 원은 그들에게 큰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착한 노인이라며 저를 돌보는 일을 더욱 정성껏 해 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제 노후가 안정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끝맺음으로 노인의 노후 생활 방식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이 최상의 방식입니다. 현재의 노후 생활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다양한 방식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방식은 일반적인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더욱 다양한 노후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노후 생활을 선택하든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하면 많은 돈이 없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서로 윈윈의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멋진 내용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이니 우리 모두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활기와 행복을 유지해 나갑시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80살의 김할아버지께서 자립 능력을 잃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생의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실 방법을 찾으셨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립 능력의 상실을 꼽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일이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80살이 넘어서 자립 능력을 잃은 후 생의 마지막 시간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는 것이나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지만 자립 능력을 잃고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자립 능력을 잃고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저 지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은 비록 자립 능력을 잃었더라도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80살의 김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지 않지만 자립 능력을 잃은 후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 저는 올해 80살입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위는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돈도 잘 벌지 못할 뿐더러 딸에게 폭력을 일삼습니다. 딸은 올해 50이지만 자신을 위해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 일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돌보며 지냅니다. 비록 사위가 딸에게 잘해주지 않지만 딸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사위는 다른 재능은 없어도 딸을 억제하는 데에는 능숙합니다. 딸이 이혼을 언급하기만 하면 사위는 딸을 때려서 다시는 이혼을 언급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사위가 이렇게 방자하게 딸을 괴롭히는 이유는 집안에서 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는 저같이 무력한 노인 외에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니 딸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도 없어서 사위는 거리낌 없이 딸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외손자가 20살이 넘은 청년이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위험 속에서 자라며 겁을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 나서지 못합니다. 딸의 상황을 보면 그녀는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고 저를 돌볼 여유는 더욱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겨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에는 저 혼자 힘겹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뇌졸중에 걸렸고 오랜 입원 치료 끝에도 마비 후유증이 남아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자립 능력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운명에 대한 분노와 불공평함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저를 돌봐줄 자식도 많은 돈을 들여 노후 서비스를 살 여유도 없습니다. 매달 3,800원의 연금과 1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는 요양원을 갈 수도 가정간병인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퇴원할 때 외손자가 병원에 와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억눌려 있어서 제가 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사위의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돌봐야 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처음에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스스로 배달을 주문할 줄 몰랐기 때문에 외손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매번 외손자에게 10,000원을 보내주고 다 쓰면 다시 요청하게 했습니다. 배달이 편리하도록 집은 항상 열려 있었고 배달원이 직접 문을 열고 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외손자는 때때로 집에 와서 화장실을 비우고 목욕을 도와주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손자가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여자친구가 불만을 갖고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외손자는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저를 계속 돌보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외손자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집에 와서 저를 자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 너무 적고 저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충분한 경제적 지원 없이는 고가의 노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자립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요양원 비용이 최소 5,000원에서 시작하지만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요양원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드니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저에게 딱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노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었죠. 그 방법을 찾은 후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외손자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니 금세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외손자를 제 침대 옆에 앉게 하고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2번째는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그가 저와 함께 살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같이 지내는 조건입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100만 원의 저축금으로 외손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가 저를 돌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청년에게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을 돌보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병든 부모를 자녀가 끝까지 잘 돌보기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자식도 자립하지 못한 부모를 영원히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세대 차이가 있는 외손자라면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식사와 빨래 정도만 도와줄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일은 한 달에 2,000원이면 충분하여 제 연금 3,800원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함께 살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가끔 씻겨주고 몸을 닦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더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자립할 수 없는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집에 있다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외손자는 제 제안에 두 손 들어 찬성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격이 거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집이 충분히 넓기 때문입니다. 방 3개와 거실 2개가 있어 외손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넉넉히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중개소에서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고 저는 그에게 한 달에 1,800원의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간병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벗은 옷을 세탁하며 점심을 준비한 후 돌아갑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주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는 매달 1,000원의 식비를 간병인에게 주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따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간병인은 매달 말에 남은 돈 중 몇백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2끼만 먹고 고기 반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1,000원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손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조금씩 고치고 나니 생활의 편리함도 더해졌고 간병인이 저를 돌보기에 외손자와 외손녀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니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화목합니다. 저는 이런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결과로 적은 비용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고 매달 연금에서 1,000원 이상 저축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년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모든 노인의 바람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형제 간의 정조차도 때로는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하든 아니든 노인은 항상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이 비상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가족 간의 정조차도 금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때로 계좌, 이체 한 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이용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오히려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살아간다면 가장 좋은 모습의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노년에도 활력과 행복을 유지합시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